매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미국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죠.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드라마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부터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이에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은 다르죠. 왜 10월일까요? 이건 농업 중심이었던 과거 미국의 특성 때문입니다. 가을 수확이 끝나고 나서 1년을 정리하던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18세기와 19세기 미국은 농업국가였거든요. 농민들이 곡물을 수확한 후 세금을 내고 정부도 그때 예산을 계획했던 겁니다. 이런 농업 중심의 회계 연도가 2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자신만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용일 뿐이에요. 실제로 예산을 만드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거든요. 헌법에서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 정도로 써주세요 라고 제안만 할 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는 더욱 심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대통령 예산안에 찬성표를 한 표도 주지 않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의회에서는 예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결의안을 만듭니다. 연방정부가 1년 동안 쓸 총 금액과 12개 분야별 지출 한도를 정하는 거죠. 국방, 교육, 보건, 교통, 환경, 농업, 상무, 법무, 국토안보, 노동보건복지, 주택도시개발, 재무 등등 각 분야마다 얼마를 쓸지 대략적인 틀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워낙 사이가 나빠서 이 단계를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많아요. 예산 결의안을 만들려면 양당이 협상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거든요. 공화당은 국방비를 늘리고 복지 예산을 줄이자고 하고 민주당은 그 반대를 주장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9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입니다. 이날까지 모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상원과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12개 분야별로 세부적인 예산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정확히 얼마를 쓸지 정하는 거죠. 군인 월급은 얼마, 도로 건설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세출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 세밀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예산안 하나만 해도 수백 페이지에 달해요. 어느 부대에 얼마, 어떤 무기 구매에 얼마, 군인 급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적어놓거든요. 심지어 특정 군사기지의 화장실 개보수비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1977년 이후 새 회계연도가 정시에 시작된 경우가 단 4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977년, 1989년, 1995년, 1997년 이렇게 4번만요. 거의 매년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임시 예산안이나 옴니버스 법안을 활용합니다. 임시 예산안은 말 그대로 땜빵용이에요. 영어로는 Continuing Resolution, 줄여서 CR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작년 수준으로 몇 달만 더 써라 라고 하는 거죠.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형태예요. 옴니버스 법안은 여러 개의 예산안을 하나로 묶어서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12개 분야 예산안을 따로따로 처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거 전체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식으로 표결에 붙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세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죠.
실제로 옴니버스 법안은 보통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2022년에 통과된 옴니버스 법안은 2741페이지였어요. 이걸 의원들이 다 읽고 이해한 후에 표결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표결하는지도 모르고 찬성표를 던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시 예산안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건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법적 기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54조에 준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이 늦어져도 정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거죠. 반면 미국은 1870년에 만들어진 자금 부족 방지법 안티-디피션시 액트가 있습니다.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연방 공무원은 개인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벌금이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은 이렇게 까다로운 법을 만들었을까요? 19세기 중반까지 미국 행정부가 예산을 제멋대로 써왔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을 다 써놓고 돈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예를 들어 국경 경비에 100만 달러를 배정해 줬는데 6개월 만에 다 써버리고 더 안 주면 국경 안 지킬래요 라고 협박하는 식이었죠. 의회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헌법상 예산 편성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행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나중에 승인해달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건 헌법에서 정한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870년에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든 겁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거죠. 그런데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극단적인 셧다운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 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행정부가 하는 일은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니까 일단 쓰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식이었죠. 의회도 큰 틀에서는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같은 강경한 셧다운이 시작된 건 1980년부터입니다. 지미 카터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벤자민 시빌레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법률 의견서를 통해 앞으로는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의회 승인 없는 지출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시빌리티는 필수 업무의 범위도 아주 좁게 해석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이전까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계속하자는 식이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확 까다로워진 거예요. 이상하죠? 행정부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정을 왜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카토 대통령은 같은 민주당 의회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의회에서 카터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이 많았어요. 에너지 정책, 경제 정책 등에서 의견이 자주 충돌했죠. 예산 문제가 생기면 의회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1980년 재선을 앞두고 청렴하고 원칙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려는 계산도 있었고요. 카터는 워싱턴 정치권의 관습을 깨겠다고 공약했던 아웃사이더 출신 대통령이었거든요. 법은 법대로, 원칙은 원칙대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카터에게 독이 되었어요. 1980년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크게 패배했거든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카터의 무능력한 이미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유권자들은 정치적 원칙보다는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원했던 거죠. 그럼 셧다운이 되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연방 정부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무 지출, 맨데토리 스펜딩, 재량 지출, 디스크레셔너리 스펜딩, 그리고 국채 이자 지출이에요.
의무 지출은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라 계속 나갑니다. 사회보장급여,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카이드, 실업급여, 푸드스태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건 별도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거라 예산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나가요.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약 60% 정도가 의무 지출입니다. 국채 이자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니까요. 다행히 이 부분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나갑니다. 문제는 재량 지출 중에서 비필수 업무들입니다. 재량 지출은 매년 의회가 예산안을 통해 승인해주는 지출이에요. 국방비, 교육비, 과학기술 연구비, 국립공원 운영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들이 중단되는 거예요. 국립공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원 자체는 열려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돼요. 입장료를 받는 직원도 없고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고 안전관리도 소홀해지죠. 그래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미소니언 같은 유명한 박물관들이 문을 닫게 되거든요.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박물관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관광 명소들이 모두 문을 닫아요. 미국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런 점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여행 계획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거든요. 연방정부 직원들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필수 직원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계속 일해야 하지만 월급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월급을 다 받게 되지만 당장은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거죠. 비필수 직원들은 아예 집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들도 보통은 나중에 밀린 월급을 받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에요. 특히 공항 보안 검색 대 TSA, 국경 순찰 때 교도관 같은 사람들은 필수 직원으로 분류되어서 계속 일해야 하는데 월급은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이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도 낮아져요. 실제로 과거 셧다운 때는 공항 보안 검색이 지연되거나 일부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일이 늘어났었거든요. 연방법원도 영향을 받습니다. 민사 재판은 대부분 연기되고 형사 재판만 필수적인 것들만 진행돼요. 연방 수사기관인 FBI나 DEA도 일부 수사가 지연됩니다. 물론 긴급한 사안들은 계속 처리하지만 장기적인 수사나 일반적인 업무는 뒤로 미뤄지죠. 과학 연구 분야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NIH, 국립과학재단 NSF, 항공우주국 NASA 등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중단돼요.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들은 한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험실 장비들도 관리가 안 되면서 손상될 위험이 있고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셧다운은 언제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였습니다.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무려 35일간 계속됐어요. 그때 쟁점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였습니다. 트럼프가 57억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한 거죠. 그 35일간의 셧다운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무급휴직하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했어요.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직원들이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일부 공항은 아예 터미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화장실이 넘쳐났어요. 국세청 IRS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침 세금 신고 시즌이었는데 직원들이 없어서 환급 처리가 크게 지연됐거든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몇 주씩 늦어진 거예요.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환급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푸드스탬프 같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푸드스탬프 자체는 의무 지출이라 계속 나가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새로운 신청자 처리가 지연됐어요. 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 보수도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부족해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게 뉴스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이번 셧다운의 핵심 이슈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입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를) 통과시키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3년 한정이었거든요. 올해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장하자고 하고 공화당은 끝내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험을 가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닛 이하인 사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고 보조금 액수도 크게 늘렸어요. 보조금이 사라지면 사람들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카이저 가족재단, 켜이저 패밀리 파데이션 계산에 따르면 연평균 보험료가 $888에서 $19,904로 뛸 수도 있다고 해요. 월로 계산하면 $74에서 $1,659로 늘어나는 거죠. 월 $1,500 이상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중산층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보험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월 $1,500면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거든요.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3년 한정으로 했을까요? 여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지출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의회 예산처 12호에서 향후 10년간 총 비용을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10년치를 계산하면 금액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3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실제로 3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640억 정도로 계산됐어요. 하지만 10년으로 늘리면 $2,000억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640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나중에 보조금이 없어지면 서민들이 고생한다라며 연장 압박을 넣으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을 재정 절벽 피스컬 클리프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시점에 혜택이나 정책이 갑자기 끝나도록 설계해서 정치적 압박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카드를 이용해서 공화당을 압박하려고 했던 거죠.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면 서민들 보험료가 20배로 오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현재 상황을 보면 양쪽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주도해서 2025년 3월 21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여기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는 거죠. 결국 셧다운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원 공화당은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3년 전에 3년 한정이라고 합의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제한 보조금 지급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지출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죠. 반면 민주당은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거나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조금을 없애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데 왜 상원에서 막혔을까요? 바로 필리버스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에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어요. 소수당이 토론을 계속하면서 표결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끝내려면 클로처 투표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7석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60석에는 7석이 모자라요. 결국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해줘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빠진 예산안에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주목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마틴 하인리히, 미시건주의 게리 피터스, 일리노이주의 탐미 더워스, 하와이주의 브라이언 테츠 같은 상원 의원들이죠. 이들 중 일부는 곧 은퇴할 예정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어요. 또 일부는 경합주 출신이라 너무 당파적으로 행동하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요. 특히 재선을 앞둔 의원들은 지역구 여론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만약 지역구 유권자들이 셧다운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조지아주의 존 오에스소프 의원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최근 들어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경합주로 변한 곳이거든요. 트럼프가 2014년 대선에서 조지아를 다시 가져갔고 공화당 지지율도 상승세예요. 오소프가 민주당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2028년 재선에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또 애리조나주의 루벤 갈레고 의원도 주목받고 있어요. 갤레고는 이번에 처음 상원의원이 된 신입이거든요. 애리조나도 경합주라 너무 진보적으로만 행동하면 6년 후 재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르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료 혜택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양쪽 모두 부담스러워집니다. 정부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국민들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여론도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화당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를 작게 만들자는 쪽이 공화당이니까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화당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995년 뉴트 징그리치 하원 의장이 주도한 셧다운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공화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결국 여론이 악화되면서 공화당이 먼저 양보했거든요. 2013년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셧다운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8-2019년 트럼프 때도 결국 공화당이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민들 보험료 20배로 올리는 걸 막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매일 여러 차례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서민들 보험 혜택을 없애려고 한다라며 맞받아치고 있고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화당이 무책임한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도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민주당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다툼 때문에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연방정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들은 정치적 다툼과 상관없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결국 어느 쪽이든 먼저 양보해야 할 텐데 과연 누가 먼저 백기를 들지 주목됩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보통 2주를 넘기지 않았어요.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지면 금융계에서도 압박이 들어와요.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35일간 셧다운을 버텨낸 경험이 있거든요. 또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강조하는 인물이라 협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요. 이번에도 끝까지 밀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취임 초기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의지가 강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GDP에서 0.02%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어요. 35일간 지속된다면
GDP에서 0.1% 정도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약 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타협뿐입니다.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일부 포기하거나 공화당이 단계적 축소에 합의하거나 해야겠죠. 예를 들어 보조금을 3년 더 연장하되 매년 10%씩 줄여나간다든지 소득 상한선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슈로 맞바꾸기를 할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에서 양보하는 대신 공화당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나 인프라 투자에서 양보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식의 복잡한 거래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식의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미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특히 2월 들어서 세금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데 국세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한미 간 교역이나 투자, 군사협력 같은 것들은 대부분 계속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겠죠.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 경기 둔화는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K-팝 관련 수출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미국 달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이런 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자동 예산 집행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일정 비율만큼 증가시켜 집행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의 준예산 제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헌법은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타협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생활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치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미국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